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해 그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현실화하는 이른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이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국내에도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 세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투데이도 이번 주부터 이에 대한 기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를 만나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등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어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기업,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 회사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른바 홈족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현실화하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리워드 크라우딩 펀딩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위 및 과대 광고 제품이나 비양심적인 기업들을 고발하는 유튜브 채널 사막여우TV입니다.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속시원히 이른바 저격을 감행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막여우TV에 단골로 올라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가운데 하나인 와디즈라는 업체입니다. 제 영상들에는 와디즈의 좋지 않은 사례들만 계속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와디즈에서 피해 사례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여우TV에서 언급된 와디즈 사이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어때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제품 아이디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울코트 같은 의류, 엉따 방석이라는 이름의 온열 방석, 딱새우 로스팅 얼큰 라면, 흑당고 클렌징 팩까지 가전과 의류, 식료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기발한 제품 아이디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금을 해당 물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업체 측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는 원하는 맞춤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실제 유튜버 사막여우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물품을 판매한 뒤 그동안 이런저런 부작용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젝트 I라는 이름의 안경 사건입니다. 사막여우에 따르면 당시 업체는 베타 티타늄이라는 첨단 소재로 안경을 제작하겠다며 1,900여 명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자금을 펀딩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안경은 싸구려 도금 안경으로 코팅이 벗겨지는가 하면 안경과 닿은 피부에서 통증과 진물이 나와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지만 안경을 만든 업체도 와디즈도 누구도 책임을 지진 않았습니다. 안경 제작 업체는 펀딩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자 수량에 맞게끔 제작해 쇼핑몰과 다르게 교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피해 보상은커녕 교환도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와디즈는 와디즈대로 해당 업체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저희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회신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프로젝트 I가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엔 투자자 5천여 명으로부터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자금을 모았던 다모 칫솔의 펀딩이 취소됐습니다.
국내 한정판 칫솔 제작이라고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300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엔 또 다른 업체가 이미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 냉장고를 새 상품으로 둔갑시켜 가격도 중국 현지보다 비싸게 설정해 와디즈에서 펀딩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선 이어폰, 저당 밥솥, 빔 프로젝터 등 와디즈 펀딩 상품 중 일부가 중국산임에도 로고와 포장지만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나는 모르겠다 식으로 외면하고 와디즈는 와디즈대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과 개인 간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와디즈가. 전혀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나 그 고객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너무 후져요. 그냥 이게 이렇게 돈 벌어먹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와디즈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인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특정한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이를 제품화해서 제공하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하자나 불량 제품을 받아도 교환도 환불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기 대행업체 땡땡땡을 폐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직접 개발하지도 않았으면서 직접 개발했다고 사기치는 업체, 중국산 제품을 주는 업체, 아무런 효능이 없지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판매하는 업체, 실제 효과보다 과장되게 광고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성토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해당 펀딩 업체는 제대로 된 제품과 업체 검수를 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제조업체와 결탁해 중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가장한 사기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다며 폐쇄해달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원글에서 사기 대행업체로 지목된 업체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로 꼽히는 와디즈입니다. 와디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물품 생산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넘어 만든 사람의 이야기, 기존에 없는 제품 같은 스토리와 감성을 더해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만큼 분쟁과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관련해서 자금을 펀딩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제품에 하자나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교환도, 환불도 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원했으면 저희가 잘못했겠죠.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물건을 보내놨는데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니잖아요. 과대 광고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뭐 의자라고 해서 팔았는데 앉지를 못해요. 그럼 의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법조계에선 와디즈 같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을 형식은 펀딩이지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매 또는 부담부 증여 행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펀딩하면 형식은 펀딩이지만 장래에 물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 증여를 했다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리워드형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일종의 구매자의 지위를 갖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와디즈 약관이 현행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교환이나 환불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환경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실제 와디즈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황경태 변호사는 지난달 온라인 공공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인 1,695명을 모아
공정위의 와디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회신입니다. 와디즈 리워드형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그 바탕으로 하므로 이를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회신입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공정위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참가하는 메이커들의 주된 참여 목적이 제품 생산비 또는 구입비 마련 등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널리 시판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판매 예정 제품,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제품 아이디어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니만큼 통상의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펀딩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어떤 제안받고, 그걸 이제 사업자들이 제안을 받고,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뭐 구현을 하려고, 실현을 시키려고, 제품 생산을 해서 이제 뭐 어떤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구상을 갖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에 대해 황경태 변호사는 공급자적 관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더욱더 소비자를 법이 두텁게 보호해줘야지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고 거꾸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사실상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쇼핑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이런 맥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제품을 사는 거고,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공정위의 답변이 왔는데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회신에 불복해 황경태 변호사는 와디즈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약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한 개별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함께 내놓은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특정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해당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문제점 얘기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재 국내 최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와디즈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 한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어제에 이어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 대표에게 어떤 사연인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32살 자영업자 정모 씨는 지난 2018년 와디즈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른바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고양이 배설물을 자동으로 청소한다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화장실 내부 실시간 확인 기능 등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사양의 제품 가격은 100만 원을 호가하는데 3분의 1인 36만 원에 판다는 홍보도 유혹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사겠다길래 처음에 말렸던 정 씨는 결국 펀딩에 참여해 2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제품을 받아본 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자동으로 고양이 배설물을 치워준다는 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손으로 삽을 작동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다 1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했죠. 이거 사도 그냥 이 기능대로 절대 안 나온다. 이 기능대로 나올 수가 없다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하자 있는 물품을 받은 건 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삽이 부러진 상태로 배송이 되는가 하면 고양이가 화장실 안에 있는데 삽이 갑자기 움직여 고양이를 놀라게 하는 등 오작동이 난무했습니다. 업체가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한 스마트폰 연동 기능은 애초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먹통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치상으로 나온
불량률만 봐도 50%가 넘어요. 거의 한 달 이상 사용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자동화가 되는 화장실이라는 걸 떠나서 그 어플레이션 기능이 들어간다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에 정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2년 가까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 측은 지난 3월 느닷없이 제품 단종과 AS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무상 AS 기간이 종료될 시 법적으로 정해진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여금액 3만 7천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갑자기 단종을 때려버렸어요. 계속 해준다 하다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사측에서.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공식 카페에 네. 단종 글을 공지를 올리더라고요. 댓글을 막아놓은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쓸 수 없는 물건을 보내놓고 쓰라고 하니까.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황경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업체 측은 적반하장격으로 그동안의 경과와 집단 소송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뭐 돈을 못 받아도 저는 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그 소송방에서 이 소송에 대한 홍보글을 올리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여성분이. 네. 그분이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는 사실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는데도 펀딩을 주선한 와디즈는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정 씨는 다시 또 분통을 터뜨립니다. 업체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나중에 36만 원 전액을 보상해줬다며 피해자들 주장처럼 와디즈에도 문제가 있다며 추후 정식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와디즈 약정을 보니까 참 교묘하게 잘 꼬아놨더라고요. 일단 펀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상거래가 아니고 펀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교묘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와서는 뭐 환불이나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요. 그냥 이게 판례가 남아서 와디즈가 됐건 이 고양이 똥똥 만드는 됐건 좀 정신을 차려야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와디즈 사이트에서 펀딩을 받아 불량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업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인 와디즈의 약관 자체가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배해 불공정하다는 게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황경태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뭐가 문제라는 건지 황경태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 펀딩의 연원과 역사에 대해 이른바 썰을 푸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대중으로부터 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짧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17, 18세기 이제 한참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출판업자들이 책을 낼 때에도 미리 선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그다음에 뭐 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황경태 변호사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투자형, 대출형, 리워드형 세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형은 이제 일종의 뭐 채권 혹은 뭐 지분, 그러니까 뭐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뭐 이제 대출형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채권자 위치에 있는 거고, 뭐 리워드형은 조금 뭐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일종의 구매자의 지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이 가운데 와디즈 사이트에선 투자형과 리워드형 두 가지를 펀딩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리워드형입니다. 형식은 펀딩이지만 엄연히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는 기존 온라인 쇼핑과 생산할 제품을 구매하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은 구매의 양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펀딩 자체가 어쨌든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뭐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아서 그게 보호를 받게 되는데 현재 이제 와디즈의 리워드형, 뭐 아무튼 크라우드 펀딩의 리워드형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선거법 적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에 관해서 이제 보호를 못 받고 있죠. 가장 큰 현재의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죠. 이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이나 불량 제품을 받고도 환불은커녕 교환도 받지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량을 정해진 투자자들에 공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교환도 환불도 어렵다며 업체는 업체대로, 와디즈는 와디즈대로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되는 그러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뭐 청약 철회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도 취소할 수 있고 이런 보호 장치들이 있는데 현재 공정위에서는 이제 이거를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와디즈의 펀딩금 반환 정책입니다. 리워드 최대 지연 가능일이라며 배송시장 예정일에서 90일이 지난 후부터 펀딩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받기로 한 날 물건이 안 와도 최소한 90일, 석 달은 기다려야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디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그냥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해요. 그럼 이 제품들은 기존에 있는 쇼핑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돈을 미리 내고 늦게 받는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내고 늦게 받는 건 일종의 불이익이잖아요. 근데 다른 쇼핑몰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불이익을 안고 들어가면서도 더 큰 문제는 청약철에 가는 기간입니다. 와디즈 반환 정책엔 리워드, 즉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배송 완료 후 7일 동안 펀딩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물건을 받은 후 최장 3개월까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펀딩금 반환 정책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이 황경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리워드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호를 못 받고 있고 근데 전자상거래법상 이게 보호를 못 받는 게 이제 그러면 타당하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공정위랑 좀 다투고 있죠. 더구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광고 내용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처럼 모호하거나 성능상 오작동, 중대한 신체 피해 등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맞춤 제작이라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특성을 감안해도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 조항과 비교하면 소비자에 크게 불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황경태 변호사는 그럼에도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정위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게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강행 규정인데 이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 때문에 강행 규정 적용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둘 사이에 이 사람을 뭐 죽여도 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럼 형법이 적용이 안 되나요? 살인죄가? 이에 따라 황경태 변호사는 집단 소송과 함께 공정위의 와디즈 약관 불공정성에 대한 정식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국회를 상대로 입법 청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법 청원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 자금으로 메이커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을 시키면은 이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다 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취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업체의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실제 제품으로 현실화해서 돌려주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최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와디즈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와디즈 약관 심사 청구가 돼 있다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지적과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어떻게 여기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심사를 맡고 있는 공정위 야권심사과 관계자는 와디즈 야권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취소라든가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반품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그게 불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한 게 있긴 한데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네.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불공정한지 안 한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심사 결론이 나는 시기에 대해선 리워드 크라우드 펀드가 새로운 종류의 거래 유형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플랫폼 시장이고 또 새롭게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 유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검토뿐만 아니라 외부 쪽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외부 자문 절차까지 듣고 그럴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와디즈 야권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난다고 해서 곧바로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한다거나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거래를 봤을 때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의 매번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청약 철회라든가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과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법률이 아니니까 그 전자상거래법 담당하는 부서는 전자거래과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와 관련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실제로 아이디어 연구 개발을 거쳐 제품화하는 경우와 온라인 공동구매처럼 기존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경우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와디즈에서 공동구매 이런 형식으로 뭔가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거 없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상품, 조금 신박한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국내 시장에 이렇게 소개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판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경우 연구개발 작업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여기에 대한 펀딩은 물건 구매가 아닌 투자로 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R&D라는 게 왜? R&D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한다는 거는 그게 판매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투자로 보잖아요. R&D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스펙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 그러면은 사실 전자상거래법 적용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황경태 변호사의 관련 질의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5월 같은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말합니다. 기존의 어떤 국내 시장에는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시장에는 그게 기성상품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단지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문제는 연구개발 신제품과 기존 제품 판매가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품에 일종의 변형을 가한다든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대파는 거는 전혀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판매하는 거는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법 어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들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바꾸는 작업,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이 분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입니다. 원래 이제 와디즈라는 게 이제 하여튼 크라우드 펀딩 그 자체의 본래의 취지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의 성격이 있다라고 사실 보는 거고, 그런데 또 보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하이브리드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봐야 된다.
결국 이런 문제점과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유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손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이게 제정이 된 지가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전자상거래법 지금 전면 개정하는 거 그런 걸 저희가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걸 지금 20년 전에 이렇게 제정된 그런 규정이라든지 기율 이런 내용으로는 사실 시장의 환경에 좀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 와디지 야건 공정위 불공정 심사를 청구한 황경태 변호사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피해자들을 모아 국회에 관련 입법 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를 저장해 봉인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건데요.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다카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리 외교부를 찾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비공개 협의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왔는지도 관심입니다. 로투데이는 오늘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합리적입니까?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이재정 의원이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묻자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까? 예, 그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이라는 데엔 일본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원적 인식과 안이한 대응이 총체적 문제라는 이재정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강경화 장관은 국민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외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이 가야죠. 정말 안이한 인식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파트너 입장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십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장마리 캠페이너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외교부 대응에 이해는 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일단 같은 주권 국가로서 같은 세계 일원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일단 이해해 주는 걸로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그 존중의 제스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장마리 캠페이너가 가장 아쉬워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처럼 국내외 여론전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외무성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직원들이 오염수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사, 의회, 도지사 이런 쪽에 다 뿌리고 다녀요. 홍보를 하는 거죠. 정보를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국제 외교 규범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정작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하고 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정말 그 외교공간 담당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파견된 기자들 수십 번을 초청해서 오염수 현황과 상황과 어떤 제거 설비의 결과가 있을지 설명했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정보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실 일본 정부의 말이 맞겠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는. 이런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차이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장마리 캠페이너의 우려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외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루는 것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얘기할 때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고 한국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열심히 설파를 했는가, 알렸는가. 그 지점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한국 대 일본, 한일 두 나라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이런 식의 접근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위험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 세계 시민들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마리 캠페이너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관련국에 이를 알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작업 없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건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접국가, 주변국에 어떤 오염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되면 첫 번째는 얼마나 환경 피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본이 없이 국제적인 공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좀 전후가 바뀐 것이다. 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마리 캠페이너는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건 시간과 에너지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놔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지금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 일본 내 오염수 방류 반대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강제징용 보상 판결 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타키자키 시케키 일본 외부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고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외교부는 전했는데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인데 환경단체들은 천부당 만부당한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미리 캠페이너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인근 바다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바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그 팀원들이 그 그린피스 안에는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라는 팀이 있어요. 전 세계 사무소에 걸쳐 있고 저도 이제 멤버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바닷속으로 토양 채취기구를 투입했다가 끌어올리기를 반복하며 해저 토양을 채취합니다. 저희가
샘플링하기 위해서 이제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숀버니인데 이 기구를 이제 배에 태웠다가 바다로 떨어뜨렸다가 이제 올렸다가 하면서 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조사 결과는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저 방사성 오염 정도가 2011년 원전 사고 전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 하천은 후쿠시마 인근 해저에 비해서도 최대 약 200배나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주로 세슘이나 스트론튬처럼 무거운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강하류에 모여 있고 그 하류를 타고 바다로 그 물질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방사성 오염은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강하류에 있는 그 세슘의 농도가 600배 정도 높다. 그녀가 말하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 발암물질이 사고 전보다 수백 배 넘게 검출된 겁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주변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암 환자가 속출하는 등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장마리 캠페이너는 말합니다. 세슘에 크게 피폭이 되신 분들은 세포들이 모두 다 방사능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체르노빌이나 관련된 영화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일이 실제로 그런 일을 실제로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급 발암 물질인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 골수암, 백혈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부터 그린피스는 결국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불거질 것임을 예측해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10일 만에 투입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 이 사람들이 이제 원전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에 결국에는 오염수가 계속해서 쌓이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조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가 결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고된 미래였단 겁니다. 오염수를 저장 관리하는 데만 1년에 1조 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실제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약 800조 가량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과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결국엔 비용이 드니까. 기간도 기간이지만 생산되고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도 천문학적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해양 방류는 절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오염수가 원전 부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총 용량이 123만 톤이거든요. 올림픽 수영장을 2,000톤으로 보더라고요. 굉장한 양의 물인 거거든요. 그걸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달 동안만, 1년 동안만 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결정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오염수가 만들어진다. 그게 방류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정화하고 물을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물질이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바다나 대기로 얼마나 나갔냐? 1에서 3%가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원전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 그런 어떤 기본 전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간이나 환경을 해치지 않아. 그런데 사실 그런 방사성 물질은 없거든요. 특히 일본이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존재한다는 식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제사회의 이른바 간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거듭 높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있다. 자연에 있는 양보다 원자로가 만들어내는 양이 훨씬 많고요. 어떤 대화법이 있고 어떤 언어가 통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만 집중한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확실한 전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삼중수소만 강조를 함으로 해서 방사성 오염수 안에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같이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죠. 그린피스가 제시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명확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문제를 초래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육지에서 저장, 봉인해 반감기가 닿아 안전해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s hundreds of tons of this highly contaminated material. The first priority with regards to the water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make a decision that it will not discharge that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It then has to decide that it will go for long-term storage of that nuclear water in steel tanks that will be located on site. That water will have to remain on the site in those tanks for maybe 100 plus years.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무기와 수단으로 장마리 캠페이너는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사람들과 단체, 국제사회의 연대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분들의 보이스는 그 목소리는 여러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명은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거리로 나와서 이 모든 일을 반대할 수 있고 그것들이 장기화되고 지속화되고 점점 반대의 물결이 커지면 결국 그게 바다의 힘처럼 다시 일본 정부에게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수십 년간 그런 일을 해온 단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는 내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제 판결이 났죠? 2심 판결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네. 그 어제인 28일 오후에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네. 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이날 선고가 끝난 뒤에 김 네. 전 차관은 협심증이 있다고 하면서 협심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그 김 전 차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네. 김 전 차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법정 구속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포함해서 3억 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스폰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했었지만 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뭐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네, 그 1심의 무죄 네. 판결이 뒤집힌 부분은 그 스폰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네.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천만 원 상당의 그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에 네. 연관성이 없어서 유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2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최 씨는 네.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등등의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속내에 대해서 네. 그 2심에서는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네. 사업과 관련해서 또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에 김 전 차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뇌물 경로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은 뭐 단순히 호의로 준 돈은 뇌물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심에서는 김 전 차관도 최 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네. 최 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 최 씨가 준 돈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대가였음을 이제 김 전 차관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런 판단 아래서 2심은 최 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 액수를 하나의 죄로 묻고 네.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네. 그 최 씨로부터의 금품 수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네. 2009년 이후 범죄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네.
2009년 이전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이후의 금품 수수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네. 전체 뇌물수수를 하나의 범죄를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포괄일죄로 적용을 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포괄일죄가 뭔가요? 네, 그 포괄일죄라는 네. 것은 형법상 개념으로요. 네. 그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으로 해당해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 판례는 그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일 것, 두 번째로는 범행 기간이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질 것, 네. 세 번째는 피해 법익이 동일할 것,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각 범행은 경합범으로 보게 됩니다. 경합범은 또 뭔가요? 네,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 그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네.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경합범이란 쉽게 말해서 그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 경합범에는 구체적으로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있습니다. 네. 그 먼저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네. 그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강도가 경찰관을 상해한 경우에 네. 그 강도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동시에 충족해서 네.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죄 중에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네. 그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우리 형법은 네. 그 일정한 가중의 방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에 네. 그 다시 강간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는 경우에는 그 간음 행위시마다 각각 한 개의 범죄가 되어서 네.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강간죄보다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게 뭐 김학이 성접대는 그런데 면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심 재판부는 네. 1심과 마찬가지로 네.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윤 씨로 받은 뇌물 액수 중에 1억 원은 네. 그 김 전 차관이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네. 그 윤 씨가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네. 뇌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네. 그 윤 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뇌물인 3천여만 원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네.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은 됐는데요. 네.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면소는 이제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되는 판결입니다. 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접대를 네. 뇌물로 본다고 한다면 액수가 1억 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요. 네. 그 1억 원 미만의 뇌물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2008년 2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김 전 차관의 경우에 네. 2년 8개월 전에 시효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이 네. 그 김 전 차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접대는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네.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게 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을 준엄하게 질타했던데 좀 뭐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재판장이었던 네. 그 정준영 부장판사는 네. 김 전 차관을 일으켜 세운 뒤에 네.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임에도 네. 장기간에 걸쳐서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 형사 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그 직무 집행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판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네. 사회적인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네.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공판 직후에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네. 검찰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번 2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김 전 차관은 그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13년과 네. 2014년에 그 특수강간 혐의로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지난해 5월에 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3차 수사팀은 특수강간 대신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네. 혐의를 적용을 해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었는데요. 네. 수사기관에 지연된 부분이 이제 네.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자신은 무죄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